한국 과일 소주가 진열된 지 3주 만에 완판됐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파리 현지 최대 마트 카르푸시티. 어느 날 마트 관리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재고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너에 처음으로 들여온 수나리 요거트가 입고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전량 품절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아시안 마트 탕프레르의 한국 식품 매대는 최근 5년 새 무려 4배나 커졌고 현지 대형마트에서조차 한국 라면과 김치가 프랑스 전통식품과 나란히 진열되는 광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때 맛없다, 이상하다며 고개 돌리던 현지인들이 한국 식품을 쓸어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가공식품의 유럽 수출액이 무려 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작년 1년 실적을 10개월 만에 가뿐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믿기 힘들지만 2배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식품 수입상이 밝힌 진실인데요. BTS와 관련된 어떤 영상만 올라오면 다음날 마트 매출이 2배로 폭증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 현지, 그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르고 르페브르입니다. 파리 팔지구의 중심가에 위치한 르시엘 블루의 총괄 셰프로서 제가 미슐랭 투스타를 지켜온 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가요. 매일 아침 로컬 파머스 마켓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특히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인 트러플을 곁들인 푸아그라는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늘 화제가 된답니다. 매년 미슐랭 가이드 평가 시즌이 되면 평가단들이 이 메뉴를 특별히 주문하시곤 하죠. 저는 16살 때부터 요리의 길을 걸어왔어요. 파리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랑스 전역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돌며 경험을 쌓았죠. 특히 알랭 디카스님 밑에서 3년간 수련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물론 세계 최고의 요리를 배우기 위해 중국과 터키도 다녀왔어요. 베이징의 전통 궁중요리 레스토랑에서 6개월, 이스탄불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1년을 보냈죠. 세계 3대 요리하면 당연히 프랑스, 중국, 터키를 떠올리잖아요. 중국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요리 문화는 5,000년의 역사만큼이나 깊이가 있었고 터키는 동서양의 교차점답게 독특한 향신료와 조리법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중국의 황국 요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 가지 재료로 다양한 식감과 맛을 내는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아시아 요리들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그저 매운 김치와 숯불에 구운 고기 정도로만 생각했죠. 우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 스태프가 자국 음식을 자랑할 때면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발효 음식이니 약식동원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과장된 자부심으로만 들렸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그 스태프가 가져온 김치를 맛보고 너무 자극적이다라며 거의 맛보지도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고 르페브르 셰프님, 선수촌 식단 자문위원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큰 주제가 저탄소였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선수들의 영양을 책임질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죠. 프랑스의 채소 요리들과 지중해식 샐러드, 퀴노아를 활용한 메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제 경력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수들의 영양 섭취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고단백 식단을 채식 위주로 구성하는 게 큰 과제였죠. 그러던 중에 한국 선수단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죠. 왜 그들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모두가 저탄소 식단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레스토랑 앞 탕프레르 마트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실감합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 식품 코너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열대 크기가 4배나 커졌다고 하더군요. 파리지앵들이 김치와 고추장을 사러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들은 이제 파리의 고급 식재료로 자리 잡았어요. 저도 이제는 매주 이곳에 들러 장을 보곤 하죠. 미슐랭 셰프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건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리사는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게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한식의 세계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요리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선수촌에서 처음 한국 선수단 식당을 방문했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방문이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맡은 건 깊이 있는 발효향이었어요. 20년 넘게 프랑스 치즈의 발효향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비로운 향이었답니다. 주방을 둘러보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가락에 놓인 수십 개의 항아리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한국 조리팀장님께서 이게 장독대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자연 발효를 통해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과학적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온도, 습도, 미생물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자연의 실험실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항아리마다 발효 기간과 온도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정확성이었어요. 김치를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어요. 프랑스에서도 절인 채소를 만들지만 김치는 차원이 달랐죠. 배추, 무,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재료가 발효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욱 신기한 건 매운맛, 신맛,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점이었죠. 한국 조리팀은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김치의 발효 정도를 다르게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과학적이면서도 섬세한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비빔밥을 처음 봤을 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재료를 따로 준비해서 마지막에 비벼 먹는다니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플레이팅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 깨달았죠. 각각의 재료가 가진 맛과 향, 식감이 비비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더군요. 게다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구성이 정말 과학적이었죠. 갈비 요리를 맛보면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고기를 절이는 과정에서 배, 사과 같은 과일을 사용하는데 이게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끌어내는 과학적인 과정이었죠. 프랑스 요리에서 와인으로 숙성시키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특히 과일의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만든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한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음식이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컨셉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거였어요. 된장, 간장, 김치 같은 발효 식품들은 조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죠. 채소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영양가는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나오지 않았죠. 뿌리, 줄기, 잎사귀까지 모두 활용하는 걸 보며 프랑스 요리의 낭비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선수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서구권 선수들도 한번 맛본 뒤에는 계속 한국 선수단 식당을 찾았죠. 특히 서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반응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고가의 프랑스 레스토랑은 가볼 생각도 못했지만 한국 선수단 식당에서는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무료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음식을 통한 나눔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식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자 예술이며 나눔의 철학이라는 걸요. 프랑스 요리가 테크닉과 플레이팅으로 승부한다면 한식은 자연과 과학의 조화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죠. 이제는 제 요리에도 한식의 지혜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한식의 매력에 빠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파리 전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있는 팔찌구의 거리만 해도 1년 새 한식당이 5군데나 새로 생겼는데 주말이면 항상 길게 줄이 늘어서요. 특이한 건 손님의 90% 이상이 프랑스 현지인들이라는 거예요. 파리지앵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우리 레스토랑 스태프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는 피에르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길래 다가가 봤더니 BTS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브이로그를 보고 있더군요. 영상 속에서 그들이 김치찌개를 먹는 장면을 보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퇴근 후에 피에르를 포함한 주방 스태프들이 한식당에 가서 직접 그 음식을 맛보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팅에서 그들은 한식의 깊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들려온 소식도 충격적이었어요. 제 친구가 그곳에서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급증하고 있다더군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SNS에 올라온 음식 사진 하나에도 반응이 엄청나서 다음 날이면 현지 아시안 마트의 한국 식품 매출이 2배로 뛴다고 해요. 특히 오징어 게임 이후에는 달고나와 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지켜본 건 떡볶이의 성공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떡볶이를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쌀로 만든 가래떡의 식감도 낯설었고 그 붉은 색감도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K-드라마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떡볶이는 일종의 로맨틱한 음식이 되었고 데이트 코스의 필수 메뉴가 되었죠. 지금은 파리 마레지구에만 해도 떡볶이 전문점이 3곳이나 있을 정도예요. 우리 레스토랑 단골 손님 중에는 미슐랭 가이드 평가위원도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한식에 대해 물어보시더군요. 마르고 한식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은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들에게 한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파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식 챌린지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SNS에 자신이 도전해본 한식을 올리고 평가하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죠. 특히 김치 만들기 챌린지는 정말 인기가 대단해요. 발효 과정을 매일 기록하면서 공유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소셜 콘텐츠가 된 거예요. 심지어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에서 김치 명인을 초청해 마스터 클래스를 여는 정도까지 왔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식이 고급 음식으로도 길거리 음식으로도 모두 성공했다는 거예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한식당이 있는가 하면 푸드트럭에서 파는 김치 타코나 김치 핫도그도 인기죠. 이건 프랑스 요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고급 요리와 서민 음식을 철저히 구분하거든요. 하지만 한식은 이 경계를 자연스럽게 무너뜨렸어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식의 진정한 힘이 바로 이런 포용성에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한식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지화에 성공한 그들만의 전략이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운영하는 르시엘 블루도 전통 프랑스 요리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현대적 입맛에 맞추는 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한식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식품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삼양식품이라고 있죠? 그들의 불닭볶음면이 유럽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유럽 시장을 위해 비건 버전을 출시했더군요. 동물성 원료를 모두 제외하고도 그 맛을 그대로 구현해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도 비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세심한 현지화 전략이 정말 훌륭해 보였죠. 빙그레의 메로나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예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거쳐 식물성 버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올해 유럽 수출액이 400%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직접 맛보았는데 동물성 제품과 맛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었어요. 우리 프랑스의 유제품 회사들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김치의 현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오엄이라는 기업이 개발한 청입김치가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혁신상 그랑프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배추 겉잎으로 만든 김치라니 보통은 버려지는 식재료를 활용한 제로웨이스트 철학이 돋보였죠. 게다가 새우젓 대신 식물성 시즈닝을 사용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도는 우리 프랑스 요리계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레스토랑들의 현지화 전략도 놀라웠어요. 뉴욕의 동남 사거리 기사식당은 정말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줬죠. 1980년대 한국의 기사식당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뉴욕 한복판에 그런 컨셉이 통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픈 2주 만에 뉴요커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현지화를 위해 메뉴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바꾸는 대신 오히려 한국의 정서를 더 진하게 담아낸 게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베누는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을 보여줬어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한식당인데 매일 메뉴의 80%를 바꾼다고 해요. 같은 손님이 다시 와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프랑스 레스토랑들은 전통 레시피를 고수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이런 과감한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식재료 관리 방식이에요. 발효식품을 다루는 전문성도 놀라웠지만 현지 식재료를 한국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프랑스산 무로 깍두기를 담그고 현지 채소로 장아찌를 만드는 등 식재료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어요. 이런 현지화 전략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현지화는 현지 입맛에 맞추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현지 문화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식은 이 점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제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한식의 발효 기술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해보기도 하고 김치나 고추장의 풍미를 활용한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기도 하죠. 특히 김치를 활용한 소스는 저희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되었어요.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무척 긍정적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음식 문화의 진정한 교류가 아닐까요? 한식이 보여준 혁신의 방향은 우리 프랑스 요리계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전파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식의 미래는 무한하다는 걸요. 이제 제 이야기도 마지막 장에 다다랐네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제 한식과의 만남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지금 파리의 식문화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암스테르담의 어메이징 오리엔탈처럼 우리 파리의 아시안 마트들도 현지인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긴 줄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가장 흥미로운 건 음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르시엘 블루에서도 이제는 한식 푸전 메뉴를 선보이고 있어요. 김치 크로와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통 크로와상 안에 숙성된 김치를 넣어 구운 건데 이게 요즘 파리의 트렌디한 베이커리에서 모닝 메뉴로 인기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었는데 김치의 발효향과 버터의 고소함이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더군요. 파리의 유명 헬스클럽들도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제는 식단 프로그램에 비빔밥이나 된장찌개를 포함시키고 있죠. 발효식품의 장점과 채식 위주의 구성이 현대인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특히 김치는 이제 파리지앵들의 일상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원이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와 함께 김치를 곁들이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우리 레스토랑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한- 프랑스 퓨전의 밤이라는 특별한 코스를 선보이고 있죠. 푸아그라와 김치의 만남, 트러플 비빔밥,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양고기 등. 처음에는 모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약이 가장 빨리 차는 날이 되었어요.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도 이런 시도를 높이 평가해 주셨죠. 주방 스태프들의 변화도 놀라워요. 이제는 한국의 요리 학교나 레스토랑에서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발효의 과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프랑스 요리사들이 한식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 시작한 거니까요. 저희 수셰프는 지난달부터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답니다. 미래의 한식은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세계 3대 요리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네요. 한식은 이미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전통은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모습,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균형, 그리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서의 영향력까지. 이런 점들이 한식을 진정한 세계적 음식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에게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죠. SNS에서는 매일 새로운 한식 레시피가 공유되고 한식 쿠킹 클래스는 늘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심지어 파리의 유명 요리 학교들도 정규 과정에 한식 수업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요리의 장인이자 한식의 전도사로서 두 음식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식의 정신은 우리 프랑스 요리계에도 큰 영감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실험과 도전을 이어갈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이고 예술이며 과학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죠. 한식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세계 식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요. 본 아페티 맛있게 드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